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무 들어갔잖아요. 재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저께 진행했었던 통합재정, 통합예산부터 예산 절차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 좀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헬재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무가 진짜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꼭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용어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같이 읽어가면서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하고 내일 진행하는 복습 스터디의 자료 자체의 양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침에 굿모닝 행정학도 조금 길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요거 다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단원 6장, 7장은 조금 수월하니까요. 저랑 2주만 더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좀 내봅시다. 자, 통합재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통합재정, 통합예산,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통합예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통합예산은 통합재정은 상관없어요. 어느 것이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분류, 표시해서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을 파악하는 예산제도. 그래서 제가 이 GFS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는 파트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이 포함하는 범위가 어디냐라고 넘어간다면 사실 여기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봐주셔도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다 지금은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그다음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도 있고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면 이걸 통합재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통합재정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통합재정 수입과 지출 항목을 다 해주게 되면 그게 통합재정 수지, 수입 지출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합재정이라고 하면 통합재정 수지 이야기하죠. 당해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입니다. 회계, 기금 사이의 내부 거래, 차입, 채무 상환, 보정 거래라고 얘기했죠. 지금 보시면 회계와 기금 사이에 분명히 내부적인 형태의 거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차입이나 채무 상환과 같은 보존 거래도 있을 거예요. 요거 다 빼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차액을 차감한 수치의 순계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통합 재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밑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지출 규모에서만 통합 재정을 따져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 지출 규모와 통합 재정 규모죠. 표현이 규모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규모는 다 지출에 관련된 영역을 따로 따지는 규모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총지출 규모는 그냥 지출한 항목을 다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상지출 더하고요. 자본지출 더하고요. 융자지출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지출 규모고요. 통합재정 규모는 이 총지출 규모에서 뭘 빼주느냐? 융자 회수만 빼줍니다. 융자 회수만 빼줘서 우리가 이걸 또 순기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통합재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복잡하게 내용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지 쭉 봐주세요. 자, 그래서 통합재정에 대한 얘기들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제가 별도의 예산 항목을 따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어떻게 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인지 예산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 전에 도입 연도부터 대략적인 연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6번 선지에 요거 썼습니다. 자, 중앙정부는 처음 2010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지방정부는 2013년. 그래서 중앙이 먼저 도입하고 지방으로 도입이 옮겨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두 가지 내용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인지 예산서 누가 만드느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에도 제가 빈칸을 쳤고요. 근데 이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 여가부 장관, 그다음 기재부 장관.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중앙관서회장이 작성을 해주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성인지 예산 자체는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이어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조세 지출 갈까요? 제가 조세 지출하고요. 조세 지출 예산을 꼭 구분하셔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세 지출은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 감면해주는 거라고 했죠. 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보조금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데 과거에는 이 조세 지출을 막 했죠. 근데 지금은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함부로 조세 지출이 일어나서 국가의 재정이 망가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죠? 조세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감면해 준다는 얘기니까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부족,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관리해요. 자, 국가가 조세 지출 3개 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 기능별로 집계 분석한 자료, 요거를 정부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세 지출 예산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본 예산. 특이한 예산 제도들은 다 웬만하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본 예산은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본 예산과 경상 예산 두 개로 구분한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본 예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리예요. 경기가 지금 불황이야? 그러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정부가 돈을 써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채권을 먼저 발행해요. 공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을 적자로 편성을 합니다. 적자 예산이라는 건 돈을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적자로 편성해서 자본 지출을 확대시키고 경기 호황 시에는 흑자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본 지출을 좀 줄여야 한다. 그래서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예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해서요. 예산의 다양한 항목들, 종류들 봤고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들어간 게 바로 예산 이론과 예산 제도입니다. 예산 이론은 일종의 정책 결정의 방법과 같다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어디에 배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산 결정의 기준의 경제 원리, 정치 원리, 그죠? 그 다음 예산의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점증 모형은 아시겠지만 경험적인 어떤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요. 경험에 의거해서 작년에 했었던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경험에 의거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선례에 의존해서 전면적인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폭의 변화를 주로 해주게 되는 것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점증 모형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증 모형은 예산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가운데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 선형적인 함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성과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14번 합리 모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예산 제도. 문제에서 일단 합리 모형은 합리 포괄 모형, 정책 결정 모형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적인 설명들을 많이 드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제도 중에 미국이 사용했던 예산 제도 중에 지금 보시는 PPBS, 계획 예산 제도, 연기준 예산 제도, GBB 이런 것들이 다 합리 모형의 기본을 두고 있는 예산 제도들이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다양한 예산 이론들도요. 제가 뭐 아주 상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가볍게 한번 쭉 훑으면서 넘어갔고요. 내가 만약에 7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중합리성 모형은 좀 보시자고 얘기를 했고 각 단계의 의사결정, 예산의 각 단계 시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중합리성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서메이어와 웰롭이라는 학자가 설명했었던 다중합리성 모형도 최근에 현대적인 예산제도 모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지금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제가 굳이 못하는 영어를 써가면서 했었던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예산제도의 특징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제도였다는 거. 지출 대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관료의 권한, 재량,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이고 입법부의 입법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가 되는 기술은 다른 기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회계 기술만 잘 할 수 있다면, 회계 장부만 잘 쓸 수 있다면 뭐 다른 기획이나 관리 이런 식의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품목별 예산 제도고요. 장점과 단점의 내용들도 꼭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저희 성과주의 예산 들어가야 되겠죠?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은 퍼포먼스 중심으로 정말 단발적이고 하나의 마치 공연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한 사업, 그거 하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를 합니다. 사업이나 활동, 우리가 이걸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이 사업이나 활동을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고요. 사업별 성과를 제고하려고 하는 예산 제도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들 아시겠지만 단위 원가, 업무량, 요거 가지고요 예산의 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관리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20번 들어가 볼까요? 계획예산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예산제도는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계획예산제도는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 맥나마라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나마라가 꽤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1963년에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계획예산제도는 그래서 맥나마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정말 계획, 5년 단위의 계획을 반드시 세웁니다. 계획 지향적이고요. 최고 의사결정자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위에서 결정되면 밑으로 통보하는 형태의 하향식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 계획예산제도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 합리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체계적인 의사결정들을 검토하고요. 실제 그에 대한 수립 과정 같은 것도 좀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이 예산제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점, 합리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계량화를 시키는 작업이 정부 사업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 정부의 사업은 산출물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집권화되거나 너무 사업구조 작성하는 게 어렵다거나 계량화가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상한 말 했네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 단점이라는 게 결국 정부 부문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1번, 22번 우리 계획 예산 제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3번에 나와 있는 저희 연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은요. 내일 아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예산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잘해봅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